안녕하세요. 인생가사연입니다. 오늘은 평생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온 79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딱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다던 그 어머니가 79회를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하나가 산산이 흩어졌던 가족 모두의 인생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오순례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79회를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다 세월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지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할머니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냄비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은행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다 마당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순례는 잠시 불을 낮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오순례는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았다가 천천히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꼭꼭 닫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순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내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식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까?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순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배 끼치기 싫어서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순례는 버스를 타고 시장에 들러 두부와 콩나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오순례는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을 써온 낡은 스테인리스 통이었습니다. 뚜껑에는 매직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미선이, 준호. 자식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통 안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태성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미선이가 즐겨 먹던 깻잎장아찌, 준호가 어릴 때부터 달고 살던 계란말이였습니다. 반찬을 담고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가 보고 싶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술래는 그 쪽지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문장을 반찬통 맨 아래 조용히 깔았습니다. 반찬에 덮여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꺼내 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술래는 서랍에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성아, 미선아, 준호야. 엄마 팔순이 2달 남았다. 이번엔 다 같이 모여라. 엄마 소원이다. 오랜만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잔치를 열겠다는 말도 선물을 가져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오술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 대신 편지를 택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까 봐였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오는 길, 오술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이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여자의 생애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남 태성의 손에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도 위기를 알리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필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날 대전에서는 차녀 미선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식당 마감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미선은 문 앞에 꽂혀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글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 구석 고시원에서는 손자 준호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이 신기해서 피식 웃다가 읽고 나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쓴 것도 이상하고 그 짧은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라면 전화로 1시간은 얘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술래는 1945년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위로 오빠 셋, 아래로 남동생 하나. 5남매 중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오술래는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들 밥을 먼저 퍼주고 남동생 도시락을 먼저 싸주고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기도록 살아왔습니다.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김봉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례는 그런 남편 곁에서 또 묵묵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밭을 거들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누군가 오순례에게 당신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순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봉수는 6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순례는 그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 참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례는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 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난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방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오순례는 그 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장남 태성은 오순례의 첫째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기어코 해야 했고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도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랬습니다. 대학을 나와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가 40이 넘어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오순례도 아들이 사업을 잘한다는 말을 주변에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진 것은 3년 전부터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끌어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었습니다. 아내 박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께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언제나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늘 밝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오순례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도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차녀 미선은 오순례의 둘째 아이였습니다. 태성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지만 정작 미선 자신은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참고 묵묵히 견디고 항상 뒷전인 삶.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비슷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었지만 일은 언제나 미선이 더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늦은 밤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빠 태성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이 상처가 됐는지 두 사람 다 기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명절에도 시간을 달리해서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례는 그 사실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늘 혼자 삭혔습니다.
손자 준호는 태성의 아들이었습니다. 28살이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기대가 늘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피하듯 준호는 일찍부터 독립을 택했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유일하게 편한 어른이 할머니 오순례였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방학을 보낼 때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잘하냐? 친구는 있냐? 꿈이 뭐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이고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준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고시원을 나선 준호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쓴 것도 이상하고 팔순 잔치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고 항상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 마당에서 오순례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흰 수건 하나를 두 손으로 힘겹게 짜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할머니가 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준호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오순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왔네. 밥은 먹었냐? 언제나 그랬듯 첫 마디는 밥이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목을 잡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뼈가 그대로 만져질 것 같은 손목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대신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오순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끝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 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순례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는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 내과에 정기 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고 준호도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나간 지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내과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괜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결국 할머니 방 앞에 멈췄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틈으로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화장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식탁 위의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하얀 봉투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저절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단명, 위암 말기, 전이 진행 중, 기대 여명 3개월에서 6개월.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글자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시장을 들렀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단서 받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순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배고프냐? 금방 차려줄게.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오순례는 잠깐 손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식들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순례는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얹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오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라.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는 수저를 가지런히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고모한테도 이번 팔순 잔치엔 다 같이 모여야 하니까. 준호는 그 말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간청이란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애둘러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로부터 이틀 후 장남 태성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리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3년째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오순례가 대문 앞에 나와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냐? 네, 어머니. 짧은 인사였습니다. 모자 사이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앞에서 말수가 적었습니다. 속마음을 꺼내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오순례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태성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주황빛감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태성은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준호는 그 대답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에 태성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피해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준호의 귀에는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더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태성이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순례는 아들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물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냐? 네, 잘 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순례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도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오순례가 태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성아, 이번 팔순 잔치에 미선이도 불러야 하는데.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나중이 언제냐? 2달밖에 안 남았다. 미선이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온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라. 태성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눈빛을 오래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순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성이 돌아간 뒤 준호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례가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이, 할머니의 침묵이, 할머니의 기도가 전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팔순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고모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빠가 오는 거야? 네, 고모. 아버지도 오세요. 그럼 나는 못 가. 준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이번엔 꼭 와주셨으면 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낮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 거야? 목소리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많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하나에서 둘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에 준호의 거짓말이 더해졌습니다. 가족을 모으기 위한 거짓말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냄비로.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할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감추고 있고 손자 준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 과연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굵어졌습니다. 오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진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묶음 하나와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술래는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태성이 갓난아기일 때였습니다. 오술래가 아이를 안고 서 있는데 얼굴이 몹시 앳되었습니다. 23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 오술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빛이 많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술래와 남편 그리고 태성과 미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태성은 67살쯤 됐을 것이고 미선은 4,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찍은 사진인데 사진 한쪽 끝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려낸 것처럼 깔끔하게 잘린 단면이었습니다. 오술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열쇠도 함께 넣었습니다. 가방을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간밤에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 마당 한쪽 구석에 오래된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덮인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여러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는 사이에 유독 작고 낡은 항아리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들과 달리 뚜껑에 헝겊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그냥 빗자루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순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저 항아리 건드리지 마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끓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항아리 근처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이상했습니다. 부엌 창문에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저 항아리엔 뭐가 들었어요? 오순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된장.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어딘가 걸렸습니다. 항아리 뚜껑에 헝겊을 묶어두는 된장은 처음 봤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순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서류 정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오순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다. 집 봐라. 할머니가 나간 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책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다 만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시선이 갔습니다. 읽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적힌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김태성, 김미선에게. 그 아래로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부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 줄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오래전부터 말하려 했는데 이제야 용기가 생겼다. 준호는 편지지에서 눈을 뗐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히 병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서 오순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법무사 사무실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봉투를 장롱 서랍에 넣었습니다. 진단서가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른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순례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고모한테 전화했지? 네. 뭐라 하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오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오빠한테 섭섭한 게 있어. 오래된 일이야. 그런데 있잖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례는 이미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 무언가 큰 것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와 동생 사이의 10년 묵은 갈등이 사실은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굵은 줄기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나무는 오래된 것의 냄새가 났습니다. 흙과 시간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마당 한쪽 구석의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헝겊이 묶인 작은 항아리. 된장이 들어있다는 그 항아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저 항아리만 다른 곳에 혼자 놓여 있는지, 왜 뚜껑을 헝겊으로 묶어두었는지,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준호가 그 항아리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준호는 항아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뚜껑 위의 헝겊을 살펴보았습니다. 헝겊은 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헝겊을 묶은 매듭이 최근에 새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실밥이 아직 깨끗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동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항아리에 무언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그것이 무엇인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주황빛 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집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오순례는 오래간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옛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관심 없이 보다가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손편지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순례는 그 장면에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졸리세요? 오순례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뭐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드라마 속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순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채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창문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항아리는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팔순 잔치까지 3주가 남은 날이었습니다.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나 갈게. 잔치에. 준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고맙긴. 어머니 때문이지. 미선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준호야. 할머니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 나 왠지 자꾸 마음에 걸려.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고모. 그것만큼은 진짜예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였습니다. 아직 온다는 연락도 받기 전에 벌써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미선이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간식거리였습니다. 오순례가 대문을 열어주는 순간 미선은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마르셨네. 오순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원래 이래. 들어와라. 미선은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눈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미선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밥상에 앉았습니다. 오순례가 이것저것 반찬을 권했습니다. 미선이 깻잎 장아찌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오순례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만들었다. 준호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순례가 중간중간 짧은 말을 던졌고 미선이 받았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선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오순례가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을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미선이 그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오순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앉아라. 미선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순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오빠한테 섭섭한 거 안다. 10년이 넘었지. 미선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들어라. 오순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미선은 입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오빠가 너한테 한 말 있잖냐.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속만 썩였다고.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지.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구나.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순례가 가방 안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골라 미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봐라. 미선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아버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미선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 씨, 미선이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오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쓴 편지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준호도 숨을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2살 때 일이다. 나는 그때 너를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편지를 돌려보냈어. 미선이는 내 딸이라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김봉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너를 친딸처럼 키웠다. 오순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태성이는 몰랐어. 그 애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삿날 태성이가 한 말, 그건 그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거야. 내 사정을, 내 뿌리를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미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미선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순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비밀을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세요? 오순례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비밀을 꺼내는지 미선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오순례는 잠시 미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혼자 마당에 나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라고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나무였습니다. 같은 가지, 같은 열매, 같은 냄새였습니다. 미선은 나무 줄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나무는 오래된 것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의 눈에 마당 구석의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헝겊이 묶인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미선은 그 항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이 집에 있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저렇게 따로 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선이 오순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당에 저 작은 항아리 있잖아요. 저기 뭐가 들었어요? 오순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된장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아채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는 시선을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항아리에 된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미선과 준호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순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이 되면 빨리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알고 있지? 준호는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려? 할머니, 뭔가 있잖아. 그냥 팔순 잔치 때문에 우리 부른 게 아니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느껴. 어머니가 우리한테 뭔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그 편지도 그렇고 준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응. 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미선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순례가 혼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여미는 소리, 그리고 긴 한숨 소리. 준호와 미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항아리는 여전히 마당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팔순 잔치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미선은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칠 더 있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어머니 곁에 머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순례는 미선이 남겠다는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치워주었습니다. 오래전 미선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직 미선이 어릴 때 붙여놓은 달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머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준호가 마당을 쓸었고 미선이 밥을 차렸고 오순례는 그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집에 없었던 온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순례가 받았습니다. 잠깐의 통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오순례가 말했습니다. 태성이가 이번 주말에 온단다. 며느리도 같이.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오빠 오면 자리 피하지 마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오빠는 몰랐던 거라고. 알아요, 어머니. 알면서도 어렵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오순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 잡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태성이 아내 박영숙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태성은 미선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태성이었습니다. 잘 있었냐? 미선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0년 만의 대화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오술래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술래, 태성, 박영숙, 미선, 준호. 오랫동안 한자리에 모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찬을 권하는 오술래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요. 저 3번째 먹는 거예요. 오술래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있다. 미선이 픽 웃었습니다. 준호, 저 어릴 때부터 멸치볶음 귀신이었어. 할머니 반찬통 열면 멸치볶음부터 없어졌다니까. 태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박영숙도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술래는 눈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의 굵어진 손, 미선의 눈가 주름, 박영숙의 지친 어깨, 준호의 아직 앳된 얼굴, 전부 자신이 낳고 키우고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술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태성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술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 달린 감이 저녁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술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성아, 사업 힘들지? 태성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얼굴이 그렇지 않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술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모른 척했지. 내가 말하기 싫어하니까. 태성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안다. 오술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성아, 어머니 통장에 돈이 좀 있다. 많진 않아. 근데 내가 써라.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쓸 데가 없다. 너 써라. 태성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미선에게 했던 것처럼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태성의 것인지 오술래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당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례였습니다. 얇은 가운을 걸친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준호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헝겊이 묶인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오술래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오술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헝겊을 다시 묶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 봉투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인지 서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것을 이 밤에 꺼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팔순 잔치가 가까워지면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오술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작은 노인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깨를 웅크리고 할머니가 들으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술래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미선이 먼저 밥을 차렸습니다. 태성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준호가 국을 끓였습니다. 박영숙이 상을 닦았습니다. 오술래가 방에서 나왔을 때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술래는 그 모습을 보고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오술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그러나 열심히 오술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눈을 떴을 때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오순례도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밥 먹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5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반찬을 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술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오래 씹었습니다. 이 밥상을, 이 소리를, 이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팔순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성과 박영숙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고 미선과 준호만 할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자정이 넘도록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술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선보다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생일날 끓이는 국이었습니다. 오술래는 미역을 손으로 천천히 주무르면서 낮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미선이 부엌에 나왔을 때 오술래는 이미 국 외에도 나물 2가지를 무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앉아 있어라. 어머니, 오늘은 내가 하고 싶다. 미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서 할머니가 음식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술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미선은 눈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이 손이 없어진다면 이 음식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오술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술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숨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태성과 박영숙이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의자를 놓았습니다. 잔치 음식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술래가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미역국을 할머니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태성이 음료를 따랐습니다. 미선이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박영숙이 나물을 덜어 오술래 앞에 놓았습니다. 오술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들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또 먼저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준비하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꺼냈습니다. 박영숙이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습니다. 미선도 웃었습니다. 오술래는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오술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가족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술래는 항아리 뚜껑에 헝겊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4개였습니다. 오술래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도 마당으로 나와 오술래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술래가 봉투를 한 장씩 내밀었습니다. 태성에게 하나, 미선에게 하나, 준호에게 하나, 박영숙에게 하나. 열어봐라. 4사람이 동시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순례의 필체였습니다. 각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태성의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성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울지 않았다. 의사가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엄마는 알았어. 이 아이는 속으로 우는 아이라는 것을. 평생 그렇게 살았지. 엄마한테도 울지 않았고, 이제는 좀 울어도 된다. 태성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내 딸이다. 피가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는다. 내가 2살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엄마는 그날로 결정했다. 너는 내 딸이라고. 그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빨래 받아들던 날 엄마 눈물 봤지. 할머니 다 알았다. 고맙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 끝으로 흘렀습니다. 박영숙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고생했다. 태성이 옆에서 말없이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서 말을 못했다. 이제 말한다. 박영숙은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사람이 각자 편지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울음들이었습니다. 서로 들키지 않으려는 울음들이었습니다. 오순례는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을, 미선을, 준호를, 박영숙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살았다. 그 말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었지. 다 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다들 잘 버텼다. 잘 살았어. 태성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오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오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례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법무사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그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였습니다. 이 집 팔지 않는다. 준호한테 남긴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태성이와 미선이가 반씩 나눠라. 많진 않다. 그래도 내가 평생 모은 거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오순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아프다. 짧은 3글자였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오순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암이다. 말기야. 의사가 길지 않다고 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 울었습니다. 오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태성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태성아, 네. 엄마 괜찮다. 그 말이 또 거짓말인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을 무렵 오순례가 말했습니다. 있잖다. 이 집에서 다 같이 모인 게 얼마만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오래됐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 팔순 잔치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다 같이. 미선이 오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성이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등 뒤로 와서 앉았습니다. 박영숙이 조용히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오순례는 두 손이 잡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감나무에서 감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조용히 굴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오순례가 눈을 떴습니다.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한쪽이 잘린 사진.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순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잘린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오순례는 오래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쪽이 잘린 그 사진이었습니다. 오순례는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순례가. 태성이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미선도 읽었습니다. 준호도 읽었습니다. 오순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린 자리에는 미선이 친아버지가 있었다. 그 사람이 미선이 보고 싶다고 찾아온 날 찍은 사진이야. 그때 딱 한 번 만났어. 그 후론 다시 오지 않았고.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잘라낸 건 아버지가 했다. 김봉수 씨가. 미선아, 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 가족 사진에 딴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오순례가 미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김봉수야.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알겠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항아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이 모두 꺼내졌습니다. 비밀도 편지도 사진도 오순례가 평생 혼자 안고 살아온 것들이 이제 모두 햇빛 아래 놓였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사람이 마당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은 자리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떨어진 감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순례는 두 손이 잡힌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꺼냈습니다. 평생 혼자 안고 살아온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고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는요? 수술은 안 되는 겁니까? 오술래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어렵다고 했다. 다른 병원 가봐야죠. 큰 병원으로. 오술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선뜻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오술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있으니까. 그 짧은 말에 태성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마당 바닥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흘렸습니다. 미선이 오술래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로 올라올게요. 식당은 남편한테 맡기면 돼요. 오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 어머니, 미선아, 내 삶 살아라. 엄마 걱정하느라 내 삶 버리지 마라.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제 삶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오술래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와라. 미선이 오술래를 안았습니다. 오술래도 팔을 들어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뼈가 느껴질 것 같은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안아온 팔의 힘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박영숙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차를 끓여 나왔습니다. 5잔이었습니다. 한 잔씩 놓아주었습니다. 오술래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오술래가 박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박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찻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오술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그 말에 박영숙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태성이 아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 고모부 대신 온 자리를 채운 박영숙,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할머니. 처음으로 이 가족이 온전하게 보였습니다. 깨진 곳도 어긋난 곳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흠없이 매끄러운 것보다 깨지고 이어진 것이 더 단단해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술래는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나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있었을까? 팔순 잔치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깻잎장아찌를 미리 담그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 마당에 모일 수 있었을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가장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 떠나기 전에 손을 한 번 더 잡고 싶다는 마음,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는 마음, 괜찮다는 말을 직접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을까?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큰 병원 예약 잡겠습니다. 같이 가요. 오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저 이번 주 안으로 짐 챙겨서 올라올게요. 오순례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고시원 짐 빼고. 오순례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취업해야지.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해요. 요즘 집에서도 다 되거든요. 오순례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있자. 한마디씩 이어졌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오순례는 그 약속들을 들으면서 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날이었는데 차가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태성과 박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례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태성이 어머니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순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성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드신 줄. 오순례가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너도 힘들었잖냐?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순례가 말했습니다. 둘 다 힘들었던 거야. 누구 잘못이 아니야.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떼고 뒤돌아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영숙이 오순례에게 깊이 인사를 하고 따라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순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미선도 짐을 챙겼습니다. 대전에 내려가 식당을 정리하고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순례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웃으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라. 진작 올걸. 오순례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왔잖냐? 지금. 미선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오순례는 또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 추우시겠다. 들어가요. 오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이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보세요, 할머니? 오순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오순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있잖다, 준호야. 네. 잘 살았다 싶은 날이 있어. 오늘이 그런 날이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밥을 안 치고 오순례가 반찬을 꺼냈습니다. 낮에 먹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이 좁았습니다. 서로 부딪혔습니다. 오순례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5사람이 앉았던 밥상이었습니다. 오술래가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도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끓는 소리, 창밖 바람 소리.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술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술래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너도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 걱정하느라 내 인생 허비하지 마라. 할머니 옆에 있는 게 제 인생이에요. 지금은 오술래는 잠시 손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오술래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말이 때로 사랑이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는 것. 이 마당이, 이 밥상이, 이 온기가 없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헝겊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나뭇잎 몇 장이 날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술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로,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여자가 생애 마지막 문턱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하나가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어떤 진실보다 더 진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서툴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닿습니다. 언제나 결국은 닿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작고 연한 잎들이 가지 끝마다 피어났습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였습니다. 해마다 그래왔듯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미선은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매주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을 빼고 할머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준호의 방이 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저녁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오술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버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반찬을 권했습니다.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봄날 오후 오술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을 햇살 쪽으로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나무 새순 사이로 빛이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오순례가 눈을 떴습니다. 차를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호야. 네. 봄이 왔네. 네, 할머니. 오순례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순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세월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항아리는 마당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뚜껑도 헝겊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항아리였습니다. 봄볕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서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던 할머니의 생애 첫 번째 거짓말. 그 거짓말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